별표 1565년 11월 18일 조선 강음현의 한 초가집에서 처참한 죽음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한 남자가 독약을 삼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윤원영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조선을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의 마지막은 왜 이토록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5일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여인 정난정의 시신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을까요? 별표 조선왕조실록은 윤원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대의 공간으로 그 죄악이 하늘까지 닿기로는 윤원영 같은 자가 드물 것이다. 흉악한 죄들은 머리털을 뽑아 헤아린다 해도 다 셀 수가 없다. 이는 실록에서 한 개인에 대해 이토록 극렬한 표현을 사용한 드문 경우입니다. 과연 윤원영은 어떤 인물이었기에 역사로부터 이런 가혹한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별표 1503년 경기도 파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파산부원군 윤지임의 다섯째 아들 윤원영. 그의 가문은 고려말 문화시중 윤관의 후손으로 조선 개국 이후에도 꾸준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명문 파평 윤씨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는 특별한 누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문정왕후가 될 윤씨 처녀였습니다. 어린 윤원영은 평범한 양반 자제로서 과거의 급제의 벼슬살이를 하는 삶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1533년 중종 28년에 별시문과에 급제하며 관직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별표 하지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누나의 존재였습니다. 1515년 그의 누나가 중종의 계비로 간택되어 궁궐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때부터 윤원영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문정왕후가 1534년 경원대군을 낳으면서 윤원영은 단순한 문신이 아닌 왕자의 외숙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권력은 달콤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독배이기도 했습니다. 별표 당시 조선 조정은 복잡한 권력관계로 얽혀 있었습니다. 중종의 첫 번째 계비였던 장경왕후의 오빠 윤임은 세자의 외삼촌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말로라는 무서운 권신이 있어 조정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죠. 윤원영은 이런 살얼음판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1537년 윤원영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기말로가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윤원영과 그의 형 윤월로를 파직시키고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별표 이때 윤원영은 절망했을까요? 아니면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까요? 흥미롭게도 같은 해 기말로가 문정왕후를 폐위시키려 한다는 음모가 발각되어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윤원영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명종실록은 기말로가 자신을 문정왕후와 엮어서 숙청하려 하자 먼저 선수를 쳐 기말로를 몰락시켰다고 기록합니다. 윤원영은 단순히 당하고만 있는 인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별표 기말로가 제거된 후 윤원영은 다시 조정으로 화려하게 복구했습니다. 홍문관 수찬, 사헌부 지평, 좌승지, 공조참판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544년 중종이 승하하고 세자가 인종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인종의 즉위는 윤원영에게 위기였습니다.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고 윤원영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윤원영은 송인수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기도 했습니다. 별표 이때 윤원영은 순순히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반격의 기회를 노릴 것인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명은 기이하게도 윤원영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1544년 7월 인종이 즉위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한 것입니다.
인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야사에는 윤원영이 남산에서 밤마다 촛불을 켜고 인종이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지며 궁중에 나무로 만든 사람을 묻어 저주를 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별표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종의 죽음이 윤원영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는 점입니다. 인종에게는 후사가 없었고 동생인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윤원영의 외조카인 명종이었죠. 더욱이 명종은 겨우 12세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윤원영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별표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 바로 대윤 세력의 제거였습니다. 윤원영은 매우 교묘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1545년 을사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윤원영은 유님이 인종이 위독할 때 명종 대신 계림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영모 혐의였습니다. 문정왕후는 이 말을 믿고 유님 일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했습니다. 유님, 유관, 유인숙 등이 처형되었고 계림군도 도망치다 붙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별표 하지만 윤원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기회에 살림 세력까지 함께 제거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살림들은 외척 정치를 반대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원영에게 살림은 언젠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을사사화의 참상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많은 살림들이 연루되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단 하나, 유님에게 동조했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윤원영을 비판하거나 외척 정치를 반대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별표 윤원영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47년에는 정미사화를 일으켜 을사사화에서 살아남은 살인들마저 제거했습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을 핑계로 송인수, 이학수 등을 처형하고 권벌, 이현적, 노수신 등 명망 있는 신하들을 유배 보내거나 처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원영은 조선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윤도 살림도 모두 사라졌고 이제 조선은 윤원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별표 권력을 장악한 윤원영은 말 그대로 조선의 황제처럼 행동했습니다.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었고 사형될 사람도 뇌물을 받으면 무죄로 석방시켰습니다. 그는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했고 끝없는 사치 생활을 즐겼습니다. 특히 윤원영의 경제적 수탈은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간석지를 대규모로 개간하여 사유지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농장에서 일하는 농노나 다름없었습니다. 관은 종자를 공급하고 수령이 농사를 감독했지만 수확물은 모두 윤원영의 차지였습니다. 별표 어우야담에는 윤원영과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윤원영이 병조판서로 있을 때 어떤 무인이 변방의 장수로 임명받고 감사의 표시로 화살통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윤원영은 활도 안 쏘는 나한테 왜 이런 걸 주느냐며 투덜대고는 내용물도 확인하지 않고 다락에 처박아 두었습니다. 훗날 그 무인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화살통을 열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윤원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화살통 안에는 화살이 아니라 순금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윤원영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았으면 금의 가치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별표 하지만 윤원영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간성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야사는 그가 자신을 조금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자기 첩자식인 두리손이라는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렸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또한 집을 찾아온 배달은 동생의 부인을 강간하고
소문이 날까 두려워 그녀를 절에 강제로 보내어 여승으로 만들었다는 설도 있었습니다. 윤원영의 노비들도 주인을 닮아 기고만장해져서 대낮에 민가를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조선의 법질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백성들은 윤원영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별표. 그런데 윤원영에게는 특별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난정이었습니다. 정난정은 초계 정씨 집안의 서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도총부 부총관을 지낸 정윤겸이었지만 어머니가 관비였기 때문에 천민 신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집을 나와 기생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정난정이 어떻게 윤원영의 눈에 들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단순히 미모만 뛰어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정난정은 매우 총명하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윤원영의 정치적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별표. 정난정의 야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첩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윤원영의 정실부인 자리를 노렸던 것입니다. 윤원영의 본부인은 연한 김씨였는데 공교롭게도 김알로의 오촌 조카였습니다. 이것은 정난정에게 좋은 핑계거리가 되었습니다. 1551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원영의 본부인 김씨가 갑작스럽게 죽은 것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이 죽음을 단순한 병사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를 며칠 굶긴 다음에 독이 든 음식을 한 상 잘 차려주어 독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야사에는 식혜에 독을 타서 죽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별표. 김씨가 죽자 정난정은 윤원영의 정실부인이 되었습니다. 1553년에는 문정왕 후의 특별한 배려로 정경부인에 책봉되어 외명부종 1품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천민에서 정경부인까지 이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정난정은 권력을 얻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문정왕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궁궐을 자유롭게 출입했습니다. 승려 보호를 문정왕후에게 소개시켜 불교 부흥의 중심 역할을 했으며 윤원영의 권세를 배경으로 상권을 장악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별표. 정난정의 영향력은 정치 영역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녀는 서자 차별 철폐를 주장했고 실제로 이것이 정책으로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신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획기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신분제도 때문에 좌절한 많은 사람들이 정난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과연 백성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난정 자신의 출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후자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정난정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조선의 전통적인 신분제도까지 뒤흔들려 했던 것입니다. 별표. 윤원영과 정난정 부부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양반가에서는 그들의 권세에 힘입으려고 사돈이 되자고 청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난정이 낳은 자녀들은 모두 적자 신분이 되었고 조정의 실세들은 앞다투어 혼인줄을 놓으려 했습니다. 20년 동안 윤원영의 독재는 계속되었습니다. 1553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명종이 친정을 시작했지만 윤원영의 권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1560년 서원부원군에 봉해졌고 우의정을 거쳐 1563년에는 영의정에까지 올랐습니다. 별표.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오른 윤원영에게도 위기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종이 성인이 되면서 윤원영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명종은 윤원영을 견제하기 위해 일양이라는 인물을 발탁했습니다. 일양은 명종의 또 다른 외삼촌으로 윤원영과 맞먹는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양 역시 권력을 탐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윤원영을 견제하기보다는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명종은 실망하여 일양을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윤원영에게 경고가 되었습니다.
명종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별표 하지만 윤원영은 여전히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에게는 문정왕후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565년 3월, 윤원영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정왕후가 갑작스럽게 승하한 것입니다. 문정왕후의 죽음은 윤원영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를 보호해주던 마지막 방패가 사라진 것입니다.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조정의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그동안 윤원영을 두려워해 감히 입을 열지 못했던 신하들이 일제히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별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3사가 연일 윤원영 탄핵 상소를 올렸습니다. 처음에 명종은 외삼촌이라는 이유로 윤원영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의정 이중경까지 나서서 윤원영을 귀양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백관이 한마음으로 윤원영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1565년 8월, 명종은 윤원영을 영의정에서 파직시켰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윤원영을 귀양 보내고 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별표 이때 윤원영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20년 동안 조선을 지배했던 그에게 이런 상황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며칠 동안 한양에 머물며 상황을 관망했습니다. 혹시 다시 뒤바뀔 가능성은 없을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분노가 그치지 않았고 공론이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윤원영은 끝내 면하기 어려움을 알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산이 흩어질 것을 염려해 어둠을 틈타 부인의 행색으로 변장하고 밤에 교자를 타고 도성에 몰래 들어와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별표 결국 명종은 윤원영에게 방귀전리, 즉 벼슬을 빼앗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양형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유배나 다름없었습니다. 윤원영과 정난정은 황해도 강음의 시골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골 유배지로 떨어진 윤원영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20년 동안 생사여 탈권을 쥐고 있던 그에게 이런 처지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정난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천민에서 정경부인까지 올랐던 그녀에게 다시 천민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별표 그런데 이때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1565년 9월 8일 윤원영의 본부인이었던 김씨의 계모 강씨가 의금부에 정난정을 고발한 것입니다. 혐의는 김씨 독살이었습니다. 강씨는 14년 전 김씨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정난정의 독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고발로 정난정에 대한 탄핵이 거세어졌습니다. 신하들은 정난정을 체포하여 문초하고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명종은 이것도 거부했지만 윤원영과 정난정에게는 이미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별표 어우야담에는 윤원영과 관련된 또 다른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윤원영이 몰락하기 직전 한강 두모포에서 한 어부가 고래만 한 큰 물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도 잡히기 어려운 물고기가 한강까지 올라와서 잡힌 것을 보고 누군가가 파자점을 쳤습니다. 윤원영의 형, 자를 파자하면 양쪽에 단일 행, 자가, 가운데 아래 큰 대, 자가 나오며 나머지 부분은 물고기여, 자에서 여러 발이 빠진 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크고 이상한 물고기가 잡혀 올라온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니 이는 곧 윤원영의 운명이 이 물고기와 같게 돼 그가 몰락할 징조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징조에 매우 민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퍼지면서 윤원영의 몰락은 더욱 확실해 보였습니다. 별표 1565년 11월 13일 드디어 파국이 닥쳤습니다.
강음현의 시골집에 금부도사가 왔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정난정은 이것을 자신을 잡으러 온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사형당할 바에는 차라리 깨끗하게 죽자고 결심했습니다. 정난정은 미리 준비해둔 독약을 꺼내 마셨습니다. 천민에서 시작해서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그녀의 인생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나이 60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별표 윤원영은 정난정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20년 동안 함께 권력을 누렸던 동반자를 잃은 슬픔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운명도 정난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컸을 것입니다. 5일 후인 11월 18일, 윤원영도 정난정의 뒤를 따랐습니다.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독약을 마시고 자살한 것입니다. 조선을 20년간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의 마지막은 이토록 초라했습니다. 별표 그런데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금부도사는 윤원영을 잡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죄인을 잡으러 가는 길에 역참해서 말을 갈아타기 위해 잠시 들른 것이었습니다. 정난정과 윤원영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더욱 허탈해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집착과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별표 윤원영의 죽음으로 조선 정치사에서 한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외척 정치의 폐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조선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외척 정치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윤원영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조선왕 조실록은 그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다고 혹독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원영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욕망이었습니다. 그는 권력 자체에 중독되어 있었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했으며 권력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습니다. 별표 윤원영과 정난정의 무덤은 지금도 경기도 파주에 남아 있습니다. 윤원영의 묘 뒤에 정난정의 묘가 있는데 부부의 모양새로는 어쩐지 어색합니다. 첩으로서 아예 묘역에 들지도 못하는 것에 비하면 분명 대접을 해준 것이지만 저 서먹한 묘의 배치는 정난정이 한때 차지했던 영광과 다시 곤도박질 친 천인의 지위를 함께 의식한 자리일 것입니다. 조선이 멸망한 후에야 비석이 세워진 이들의 무덤을 보면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별표 오늘날 우리가 윤원영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것은 권력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권력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며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정의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윤원영과 정난정,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권력과 사랑, 야심과 좌절, 영광과 몰락을 모두 담고 있는 한편의 비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입니다. 윤원영의 마지막이 자살로 끝난 이유를 곱씹어보며 우리 모두 권력과 욕망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표